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역사에 대한 이제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김종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은 다 제가 잘 이제 그 친한 목사님이신데요. 특히 이 박병동 목사님은 제가 20년 전에 처음 뵀는데 항상 똑같은 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 스마일하고 어떤 그 활력 넘치는 그 힘이 항상 똑같은 예, 그런 예, 항상 저한테는 되게 활력적인 그런 느낌을 예,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제목이 공급망 위기와 세계 무역론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현실하고 되게 가까운 예,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최근 이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랑 그 다음에 또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많이 그 파탄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요소수, 트럭에 쓰는 요소수가 툭하면 이렇게 그 단절될 위험에 처해 있고요. 근데 이런 공급망 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한동안 우리 이 시대를 좌우했던 규정했던 그 세계화가 이게 이제 거의 파탄 지경에 나타난 변화들이 이제 공급망 위기인데요. 보시면은 그 지난 20세기 때 그러니까 1980년대 한 초중반부터죠. 그때부터 이 세계적으로 잘안 나오니까 너무 부족해요. 예. 예, 그래서 1980년대 한 초중반부터 이 나타난 현상이 그 당시 이제 세계화 현상이었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 자본가들 주도하에 이 세계 경제를 이제 하나에 이렇게 묶는 하나의 이제 그 루트로 묶는 이 세계화였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미국 자본들이 이 세계화를 시작한 거는 이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초반부에는 좀 약간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 80년대 초중반에 세계화가 이렇게 진전되면서 이제 또 나타난 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막 동구권이 막 이 동유럽이 흔들리고 또 탈냉전이 시작되고 그래서 뭐 반드시 뭐 80년대 초반에 그런 세계화가 그 탈냉전 혹은 뭐 동유럽 이런 분열로 이렇게 연결되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도요. 적어도 이제 그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세계화 분위기가 이제 그런 그 동구권의 그런 그 분열에 영향을 준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이 세계화가 이렇게 이제 이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듯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길게 가면서 점점 이렇게 미국이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 WTO 생기고 나서 WTO가 93년도인가 그때 생겼죠. 그래서 그 90년대 이후로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 흐름을 가장 잘 이용한 건 이게 미국이 아니라 지금 그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WTO를 이제 전에 미국이 주도했다가 이제 지금은 막 미국이 WTO 이제 되게 막 그 꺼려하고 중국이 오히려 WTO를 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 40년 그 세계화가 진전되고 한 40년 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처음과 다르게 이렇게 미국과 서방 진영이 분리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그 세계 글로벌 그 미국 이 금융 위기였죠.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보시면 그 한마디로 2008년 이 세계 금융 위기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화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결코 이 세계화가 그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참 묘한 게 보면 그때가 2008년 9월이었죠. 이 세계 이 금융위기 생긴 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근데 보시면 바로 그 전달에 2008년 8월 8일에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해가지고 그때 중국이 막 되게 이제 이 국위를 많이 선양했는데 보시면 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 개최는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이 세계 경제 중심에 서게 됐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2008년 한 해 동안에 이 중국이 세계 경제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해가지고 이 중국의 국력을 되게 그 과시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그 다음 달에 이 미국에서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이 세계화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동요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0년대 초중반 이후에 세계화가 이렇게 미국에 불리하게 이렇게 돌아갔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오바마 또 이 트럼프 또 이 지금 바이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점차 이렇게 세계화 이렇게 약간 그 어깃장 놓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지금은 거의 뭐 세계화가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뭐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가 분절화 또 블록화에 이미
거의 뭐 블록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이미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그 뭐 과거에 과거에 사회주의 진영하고 했던 그런 무역의 이런 그 망이 많이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위기는 이 공급망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하나의 그 길이죠, 길. 이게 공급망 위기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길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길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루트 끊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이 세계 무역이 어떻게 세계 무역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한번 이제 역사를 한번 이렇게 개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강의의 취지는요. 근데 제가 세계 무역로라고 했는데 그 세계 무역로라는 표현 속에는 약간 좀 이게 좀 구대륙 위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거의 사실 그 신대륙 구대륙은 이게 참 이게 편파적인 그런 생각인데, 근데 흔히 말하는 그런 구대륙 위주의 관점이 사실 약간 배어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세계 무역로가 아니라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 이 지역의 최장 무역로인 거죠. 아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드리는 부분이 이 앞으로 유라시아, 아프리카하고 이제 이게 유럽, 아시아 이 부분이고, 근데 보시면 과거에 이제 지금의 이 북미, 남미 이 대륙들은 좀 무역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좀 미진해가지고 아직 그 지역까지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무역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 강의에서는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구대륙, 요즘에는 이 용어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라시아 이게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용어죠.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최장 무역로 이게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리고 그 무역로가 변하면서 이 세계 패권 구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변화들이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 보시면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따 들으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세계 무역로 이 길은 그 힘이 생기는 근원입니다. 이게 힘의 근원인 거죠, 이 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강의에서 3대 무역로가 나옵니다.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이 3대 무역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셋이거든요. 이게 길이 세 가지고 또 주인공이 셋인데 이게 유목민, 그 다음에 농경민, 해양민 이렇게 3대 민족이 이 강의에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2009년도에 이 베이징에서 내몽골 갈 때 이게 차에서 찍은 사진이 약간 좀 흐릿한데,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 내몽골 문자가 있고 몽골 문자가 있고 이렇게 밑에 한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길에서의 이 강에서 말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거는 보시면요, 인간과 또 물질, 이제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건 상품이죠. 인간과 상품과 정보 이 세 가지를 이동시키는 앞으로 유라시아 최장의 루트, 이게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이 자원들을 유통을 시키는 그런 루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 강의의 3대 주인공이 이제 유목민, 농경민, 해양민이었는데 약간 여기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목민하고 농경민은 이게 당연히 이게 대륙 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해양민족은 당연히 해양 세력인데요. 근데 유목민은 당연히 유목업, 양이나 소 말치는 게 이게 당연히 최대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경민은 또 당연히 농업이 최대 산업인데, 근데 해양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민은 이게 어업하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해양을 끼고 있다, 해양을 무대로 활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해양민족은 최대 산업이 어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농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양민족의 경우는 이제 그런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주로 이 해상 무역에 주력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대륙 세력은 당연히 이제 육상 무역에 주력하는 그런 민족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리고 대략 길이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 대륙하고 남미 대륙 그 내부의 무역로, 그다음에 거기는 아직까지 연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세계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유라시아의
3대 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 이 동유럽에서 우리 저기 베이징까지 오는 그 길이 있죠. 그 길이 이제 그 초원 길이죠. 가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든 길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빨간 쪽으로 이게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중동에서부터 또 역시 이게 저 길은 지금 베이징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의 로양, 그 낙양 그 지역까지 가는 길이고 이게 그 사막을 경유하죠 중간에. 저게 막 이렇게 여기 그 빨간색으로 망이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사막을 통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보시면 초원길은 당연히 그 지역은 다 초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가보시면은 그냥 뭐 바닥에 거의 그게 아까 제가 사진 보였는데 뭐 보니까 산에 초원지대 가니까 산 위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초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길이 여기 바다에 있는 거. 여기 저 왼쪽에 스페인에서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돌아가지고 이렇게 인도양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뭐 그 동남아시아 또 해가지고 태평양 지나가지고 또 남미 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가는 이 바닷길. 그래서 보시면은 길이 나온 순서를 보시면요. 맨 먼저 맨 위에 초원길이 나왔고 그 다음 나온 길이 또 두 번째 비단길, 세 번째 바닷길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점점 위에 그 길이 이렇게 북방에서 이렇게 남방으로 확장되는 식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주도하는 민족들이 처음에는 북쪽에 있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아무래도 이 길은 이 힘이 있는 민족들이 그 개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힘이 있던 민족들은 저 초원길을 개척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비단길, 그 다음은 이 해안길을 개척한 거죠. 그리고 이 바닷길 경우는 이제 바닷길은 개척이 아니라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건 그 통합이죠. 부분적으로 바닷길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바닷길을 하나로 다 연결한 거는 이제 15세기 후반, 16세기 초반 이 시기에 이제 그 소유럽인들 지금의 서구 유럽인들이 이제 이 길을 이렇게 다 통합을 시킨 거죠.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요,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죠? 뭐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또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는요, 그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이렇게 쏙 들어간 데 위에 요 밑에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밑에 가는 건 되게 위험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15, 16세기 그 시기에 이제 이 세계 바다 탐험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 바닷길이 있다는 거, 그걸 비로소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별적인 해양길은 항상 있었지만 하여튼 이거를 이게 통합한 거는 이제 소유럽인들의 통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제 세계의 길이 이렇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 초원길 시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동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 몽골 초원 거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베이징까지 오는 대략 베이징까지 오는 그 선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초원길 시대는 뭐 이제 딱 명확한 시점, 시작하는 지점은 막 확실하게 말씀드린 뭐하지만 이제 대략 이제 이 구석기 시대부터 이 길이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보면 구석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기마 문화 생긴 거는 뭐 대략 한 기원전 10세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이제 이 길은 이용이 된 거죠. 고대에는 이게. 왜냐면 고대는 아까 보시면 이제 사막길이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대는 이게 이 북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시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구석기부터 해가지고 신석기 거쳐가지고 그 종점은 그러니까 이 종점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 초원길이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의 종점. 물론 초원길은 그 후에도 계속 이용되고 있고 또 지금도 보시면 뭐 11월 초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길은 이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초원길이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의 종점은 바로 이제 대략 한 기원전 2세기 정도 그 시기까지 이렇게 이 길이 가장 많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원길 시대는 세계 무역이 주로 이제 이 초원길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이게 무역량을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길이 됐던 건데요. 그리고 이 시대에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뭐 역사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석기 혁명이 생겨가지고 농업혁명이 이제 있었다는 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이 초원길 시대 모든 길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그 길을 장악했거나 아니면 그 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대략적으로 이게 패권을 다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패권이 이 초원길 시대는
이 초원기를 장악했거나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 세계 패권을 장악을 했던 거죠. 보시면은 우리 개인도 그렇죠. 독불장군 없다고 보시면 이 국가 경우도 그렇거든요. 국가도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자기네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보시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물자를 이렇게 교류한다거나 문화를 교류한다거나 아니면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적 교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국가들이 강해지지 이렇게 그냥 독불장군 아니라 한 국가가 오로지 자기네 그냥 이 내수만 하고 그러니까 무역도 그렇게 내수만 하고 이게 통치해 가지고는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세계를 지배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길을 장악한 국가가 이제 세계 패권에는 되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초원기 시대는 당연히 이제 이 초원기는 유목민이 장악한 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유목민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초원기 시대 때 해양민이 세계를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이 초원기 시대 때 이 사막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단길이죠. 이 초원기 시대인데 비단길에 있는 민족이 부흥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특출난 천재 국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천재가 있을 수 있어도 특히 국가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이게 그런 식의 천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국가의 발달이나 형성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조건에 이렇게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국가의 경우는 하여튼 이 길을 장악을 하는 민족, 그 민족이 융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국인들이 항상 약간 과장되게 하는 게 중국인들이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길의 이치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는 게 보시면 중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비단길 지역에 있습니다. 중국은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이 베이징 이북은 거의 베이징 이북이 병자호란 때문에도 병자호란은 한 17세기 초반인데 그때만 해도 중국들은 중국 그러면 이게 대략 한 베이징 정도 중국의 최北端이 베이징 정도였지 만주 이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역사자들밖에 가장되게 항상 중국은 모든 지역을 다 포괄한 것 같이 하는데 사실은 이 중국인들이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 지역의 최북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산해관이라든가 베이징 이 정도였지 그게 그렇게 된 게 이제 베이징 넘어서까지 이제 중국들이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런 인식 가진 거는 한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초원기 시대에는 이 초원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오히려 한민족이 더 이게 몽골이나 한민족들이 초원기라고 더 가까워가지고 더 중국보다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고조선이 보면은 지금도 지금의 산동 지방이죠. 인천 건너편의 산동 지방에도 보면은 단군 숭배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단군을 숭배했다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제정일치 사회 아니에요. 고대로 가면 이게 제정일치 사회인데 단군을 숭배했다는 거는 그 지역 국가들이 이 고조선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이 고대 종교 따로 국가 따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대는 이제 종교를 만약에 기독교 믿으면 그건 기독교 국가고 이제 또 불교 믿으면 불교 국가인데 이 고대 보시면은 이 중국의 산동 지역에서 이렇게 이 고조선 단군 숭배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고조선의 영역이 이 중국 내륙으로 많이 진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인데요. 방증이죠. 그래서 이 초원길 때만 해도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초원길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아주 항상 보시면 중국인들의 고대 중국 역사서 있죠. 사마천에 쓴 사기 또 반구와 쓴 한서 이런 데 보시면요. 이 중국인들은 항상 이 북방민족에 대한 그런 유목민에 대한 이 공포심, 두려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초원길 때 이 북방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생긴 그런 이제 이 문화가 그런 의식이 한서라든가 사기 그런 고대 역사에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중국인들은 기원전 2세기 이전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세계 패권을 질 수가 없는 구도였고 세계 패권은커녕 이 동아시아에서도 이게 중국인들이 패권을 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지금의 중국의 기틀을 세운
형제가 그 한무제죠. 한나라 무제, 한무제요. 이 한나라 무제가 이 북방에 그 당시 이제 가장 강한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그 북방 몽골 초원에 있는 그 흉노였습니다. 흉노죠. 근데 이 한무제가 이 한나라 단독으로는 이 흉노를 치기 힘드니까 지금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있죠. 이게 그 몽골 초원 그 서남 쪽에 또 중국의 서쪽, 지금의 신장 위구르 뭐 칭하이성 서쪽으로요.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그 사신들을 보냈죠. 그게 그 장건이라는 사신을 보내잖아요. 이제 이 그 한무제가 저기 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국가들한테 보냈는데 그때가 대략 기원전 2세기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장건이 왔는데 한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지금 신장 위구르 쪽의 국가들이 이 한나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 장건의 외교가 실패한 게 장건은 동맹하려고 한 건데 장건의 외교가 실패한 거는 이제 그런 목적 그런 이유였죠. 그 지역 나라들이 이 한나라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중국군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힘을 되게 약하게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그 불과 기원전 2세기 때만 해도 그게 중국이 되게 힘이 약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은 그 초원기 시대라 가지고 이 중국이 이게 힘이 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럼 유목민들이 어떻게 이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세계 문명을 주도했는가 약간 지금 약간 우리가 좀 이해가 힘든데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게 고대는 이게 북방이 되게 그 따스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아시아가 이렇게 지금의 몽골 초원 이런 데가 추워진 게 대략 기원전 29년 이때부터 동아시아가 이제 그 아주 한냉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전 29년 그 전만 해도 동아시아는 되게 아주 그 따스한 지역이라 가지고요. 이 몽골 초원에서도 이렇게 문명이 충분히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후적인 조건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후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목민들 중에는 또 어떤 문화가 강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무속이 강하죠. 유목민들은 되게 이제 이 농경 문화에 대해서 이게 무속이 강하고요. 근데 이 무속은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는 적어도 한 기원전 6세기 그 이전만 해도요. 이게 이 동아시아 문명을 주도한 게 주로 다 무속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장군, 뭐 군주, 뭐 학자 다 보면 대체로 다 무속인들이었고, 근데 우린 지금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지식인 되거나 뭐 장군 되거나 하는데 이 과거에는 고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 가지고 이렇게 막뭐 장군 되거나 지식인 되거나 그런 사례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 단적인 예로 그게 있습니다. 저기 그 육도 삼략이라는 책이 있죠. 중국의 그 이제 주나라 무왕 뭐 강태공 그 시기 이후에 나온 이제 책인데 뭐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이 치국의 국가 경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많은 책이죠. 육도 삼략. 거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강태공이 한 얘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주군한테 이제 건의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서 이 적군의 성문을 열 때는 반드시 그 점을 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장군들 옆에 항상 이 장군들 옆에 그 무속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속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을 친 다음에 그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먼저 칠 건가, 어느 성문을 먼저 칠 건가 이렇게 항상 그래서 보시면 모든 국가행위에 다 이렇게 무속이 이렇게 거기 쓰였고요. 근데 이런 무속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목민들한테 있지 이 농경민들한테는 무속인이 별로 이렇게 그 약간 문화가 취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농경문화에서는 무속인이 좀 힘든 게 농경문화는 되게 그 합리성이거든요. 비가 오고 뭐 농경문화 되게 이런 과학적인데 이런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는 이제 무속인들이 좀 이게 기반 잡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대는 주로 이런 그 샤먼 무당들이 주로 유목민들에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목민이 주로 살았던 이 북방 초원지대가 지금보다 훨씬 따스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그들이 어떤 문명을 주도하게 된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예. 그리고 저기 하나 우리 역사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여기 6번 문제 보시면요. 제가 다 대체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길 시대는 보니까 이제 이 초원길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이 문화가 교류하고 인적인 왕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초원길을 통한 그 유목민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현지의 토착민들하고 이게 그 결합해가지고 국가를 세우는 양상 그런 게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보시면 그런 사례가 많죠. 그 박역것에도 저기 이제 우리 그 고조선도 보시면은 이게 북방에서 이동해온 그런 유목민들이 현재 토착인들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국가를 세우고 또 신라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 초원기 시대는요 이들의 그 이동이 되게 활발하게 되면서 그 유목민하고 또 현재 토착민이 이렇게 그 연합해서 국가를 세우는 고대 국가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에서 보시면 한민족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바로 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뭐 아무래도 과거에 보면 뭐 고조선이 아까도 또 말씀을 드린 대로 고조선에 뭐 이렇게 고조선 당군 숭배가 중국 대륙에서 발견되듯이 과거의 한민족은 그 지금보다는 그때 이 초원길 때가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한민족이 이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세력이 남쪽에 있어가지고 한민족이 이게 베이징 근처의 초원길에 이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이제 한민족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비단길 시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아까 이제 두 번째 길이죠. 그 중동에서부터 사막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 중국의 러양, 낙양 이쪽으로 이제 황하 근방으로 가는 이 루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저기 한무제가 북방에 있는 흉노를 협공할 목적으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외교 사절을 보내죠. 장관을 보내는데 장관의 그 서역 방문은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서쪽 이 서역 국가들이 이제 이 한나라의 그 협공 제의를 거절한 거죠. 그때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 한나라는 힘이 약하니까 또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절을 한 건데요. 근데 그 방문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길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비록 이제 장관을 파견할 목적은 실패했지만 이 장관이 이게 서역으로 이 사막길을 해가지고 서역으로 가는 이게 이제 이 사막길 개척의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 비단길이 그래서 이 중동까지 길이 개척이 되거든요. 제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유 있게 좀 천천히 해주셔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기원전 2세기부터 이렇게 비단길이 개척이 됐고요. 근데 그게 비단길 개척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이 비단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비단길 자체는 이게 사막길이지만 비단길 양쪽에는 이게 그 농경민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시대는 이제 그 농경민들이 이제 더 득세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쪽에 초원길에 있던 유목민들은 이 비단길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비단길로 통하는 그 세계 무역 혜택 거기에는 그 참여하기 힘들었고요. 근데 이 비단길 시대에도 항상 그 초원길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단길 시대가 되면은 비단길이 가장 이제 유명한 또 가장 이제 왕성한 그런 무역로가 됐다는 것 뿐이고요. 그때도 당연히 이제 초원길은 쓰였고요. 근데 이 비단길 양쪽에 이렇게 농업 국가들이 이제 비단길을 이용해서 이게 성장하니까 이게 힘의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 초원길 시대는 이 권력 구도가 유목민, 그 다음에 농경민, 해양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원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유목민, 농경민, 해양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 비단길 시대가 되면 이게 그 순서가 또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비단길이 이제 이 시대는 확실하게 이제 그 농경민이 유목민을 앞서긴 하지만은 근데 여전히 그 군사력은 뒤졌습니다. 군사력은. 그러니까 이 비단길 시대 때 농경민이 유목민을 앞서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경제나 문화에서 앞서는 거고 군사력은 뒤지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이 시기의 권력 구도는 이 농경민이 유목민보다 힘이 세거나 같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세 번째 해양 세력은 여전히 이때도 계속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비단길 시대가 되면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저기 중국사를 봐도 그렇고 한 번은 중국 한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또 한 번은 또 유목민이 지배하고 이렇게 막 번갈아 상황이 바뀌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런 와중에도 그 유목민이 군사력에서 앞서가지고 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긴 하지만 또 대체로 보면 그들이 또 이제 중국을 정복한 뒤에도 또 중국 문화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농경민이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비단기 시대가 이제 대략 한 기원전 2세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한 200~300년 정도 한 그 텀이 있거든요. 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권력 구도를 낳는 그 텀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비단기 시대가 정착이 되면서 가장 피해본 민족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이 그 초원길 때만 해도 한민족보다 불리했던 이 중국이 비단기를 그 장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용하면서 이제 중국이 더 훨씬 급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민족이 그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뒤지고 그 사대하고, 우리가 흔히 그 중국한테 사대하는 역사 있잖아요. 그게 대충 그게 보시면 그 사대하는 역사 시작된 게 바로 이 그 비단기 시대가 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공도 하고 또 근데 조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공만 했던 건 아니고, 조공하면 또 답례로 또 이 회사라고 받았거든요. 회사, 이 돌려주는 회자에다가 하사다 해가지고 회사 이걸 받긴 했지만, 이제 하여튼 이 시대가 되면은 이 한민족이 중국한테 사대를 하면서 이제 뭐 책봉도 받고 또 이게 조공하고 또 이 회사 받는 그런 구도가 이제 이 시대에 생긴 거죠. 근데 그럼 어떤 배경에서 이게 농경민이 이렇게 유목민을 그 역전하게 됐는가? 단순히 뭐 길만 뚫려서 그랬는가?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이제 새로운 비단길이 활성화되면서 농경민이 앞선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의 좀 사전적인 어떤 그 사전 전제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보시면은 그 영국의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영국의 제 기억으로는 그 학자 이름이 화이트 헤드인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2000년간의 서양 철학은 이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이제까지 지난 2000년간 그 서양 철학자들이 해온 거는 플라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게 그 각주나 다른 수준의 주석이나 다른 수준에 불과했다. 근데 보시면은 비단 뭐 서양 철학뿐 아니라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뭐 공자명자가 아직도 그냥 아주 그 위상이 아직까지 견고하고, 그 어떤 학자도 공자를 뭐 비판을 해도 감히 공자를 능가하는 그런 학자가 아직까지도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석가모니 철학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철학을 뭐 해설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단계지, 석가모니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이상의 사상을 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불교계도 없었고요. 또 서양 철학도 없었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재밌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세계 철학계 고전들이죠, 그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또 석가모니, 또 이 공자맹자 다 이 세계 철학의 고전들인데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가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대체로 보시면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그 2세기 근방에 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출연들을 했거든요. 한번 따로 한번 저기 그분들 출생연도 보시면 대체로 보시면 다 그 시기에 다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그래서 그들의 등장이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그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그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체로 다 이 농경 문화권에서 다 등장했던 거죠. 그 유목민들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플라톤, 뭐 공자맹자, 석가모니 또 다 보시면은 이 기원전 6세기 그 전만해도 세계 문화의 어떤 변방이었던 이 농경지대에서 그들이 이제 세계 새로운 어떤 이 철학의 그 장을 연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보면은요. 어떤 뭐냐면은 과거에 무당처럼 어떤 그냥 그 신적인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영적인 그 타고난 걸로 이렇게 어떤 철학을 하지 않고 순전히 어떤 자기 수양, 자기 어떤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어떤 이 사람다운 방식으로 철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어떤 신적으로 주로 이제 뭐 샤먼 무당들이 이렇게 철학을 주였는데, 이 소크라테스, 뭐 공자맹자 다 보면 이제 어떤 이 사람다운 방식으로 철학을 하는 거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수양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원전
6세기, 4세기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이 농경 문화권에서 거대한 문화 혁명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문화 혁명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농경 문화권에서 경제력이 상승해가지고 그런 그 철학적인 그 혁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기원전 4세기, 6세기 때 이룩한 그런 그 이전의 경제적인 성장, 그다음에 이 철학적인 혁명, 그런 것들이 기반된 상태에서 또 이제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이 비단길이 또 활성화된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농경적이 강해지게 되는데, 농경 문화권이 강해지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농경민이 그 유목민들을 그 역전하고 이렇게 세계사의 새로운 주역이 됐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 동아시아에서 그 농경민과 과거 이전 주인공인 그 유목민과 또 새로운 주인공인 농경민의 소력이 융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기원전 29년 이후에 그 기후 변화, 이 동아시아 기후가 이렇게 그 추워지는, 그게 또 하나의 그 어떤 두 민족이 어떤 서로 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기원전 29년 이후 동아시아가 추워지니까 이 북방에 있는 초원민들이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방이 추워지니까 목초지가 줄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뭐 소나 말을 키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서서 이렇게 남하했거든요. 남아가지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몽골 유목민들이 남아가지고 이 북중국에 이렇게 그 집단적으로 이게 그 주거하는,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또 중국의 국권력들은 이제 그걸 이렇게 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보시면 대략 이제 한 나라가 기원전 29년이면 이 한 나라가 이제 쇠락하면서, 한 나라가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죠. 그래서 한 나라가 쇠락하면서 이제 중간에 또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이제 이 한 나라 멸망시키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한 나라의 그 후손인, 한 나라의 그 왕실 후손인 그 광무제가 이제 왕망의 신나라 멸망시키고 이제 후한을 세워가지고 한을 다시 이제 복권을 시키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보시면 중국이 좀 이게 변방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이 동아시아 기후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유목민들이 남하했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남하해가지고 한 300년 지나니까 그들이 거의 뭐 이 북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그 5호 16국 시대죠. 그 5호 5개의 유목민들이 16국, 이 북중국의 16개 나라가 생겼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기원 후 서기 30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유목민의 남하가 이렇게 이제 북중국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이 국가를 세우는, 이제 자기네 국가를 세우는 그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5호 16국 시대가 이제 수렴이 되면서 이제 두 개로 이제 수렴되면서 이제 그 남북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북방에 16개 막 숫자적으로 명렬하고, 또 남쪽에도 또 그러니까 기존에 북방에 있던 이 몽골 초원 유목민들이 북중국에 내려와서 국가를 세우니까 또 북중국에 있던 이 기존의 한족, 지금의 중국 한족이죠. 한족은 또 더 밑으로 이렇게 남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황하유에 있던 이 중국 한족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지금의 그 양자강 쪽으로 이렇게 남하를 합니다. 남하해가지고 중국 문명에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보였고요. 그리고 근데 한족이 양자강으로 남하니까 기존의 양자강 쪽에 있었던 그 베트남 민족의 그 조상들, 그들은 또 더 이게 밑으로 남하해가지고 지금의 인도 차이나로 이렇게 남하를 하게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거대한 그 인구 이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인구 이동이 벌어지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유목민이 남하하는 그 와중에 이제 이 남중국으로 밀려난 그 중국의 한족이 그 싸우는 과정에서 또 유목민과 농경민의 융합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5, 16국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그 다음은 이제 그 남북조 시대죠. 남쪽과 북쪽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왕조가 있었던 시대, 그게 중국의 그 남북조 시대죠. 그리고 이 남북조를 통일한 게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고, 그다음에 다시 당나라가 다시 재통일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당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당나라를 보시면 당나라 지배 민족은 이게 그 민족이 한족이 아니라 그 선비족이 있죠. 북방의 그 선비족인데, 그래서 당나라 보시면 뭐 한족과 선비족이 서로 이렇게 융합된 그런 민족이었고, 또 이 당나라의 문화가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 역사에서 보시면 이제 그걸 호한 문화라고 합니다. 호한 문화. 우리
오랑캐 호자에다가 그 한나라 한 서가지고 그래서 이 당나라 때 문화가 농경 문화하고 이렇게 유목 문화가 융합됐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호환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호떡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호떡도 이게 중국인들이 먹는 떡이라고 해서 호떡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이 말하는 과거 말하는 이 호라는 건 되게 이제 그 천시하는 약간 멸시하는 그런 명칭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호떡할 때 호자는 이제 최근에 한국인들은 그걸 중국에서 나온 떡이다 해서 이제 호로 부르지만 사실은 그 호는 이제 그 중국 북방에 있는 그 이제 유목민들을 약간 멸칭하던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당나라 때 이 호환 문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유목민과 농경민 문화가 이렇게 융합되는 동아시아에서 그런 문화가 이게 유행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문화가 융합되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더 아주 한 단계 더 비약이 또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약된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한 게 또 그 후에 나오는 몽골이죠. 몽골이 이 동아시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유럽까지 단순히 뭐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유럽까지 거대한 제국을 몽골인들이 그러니까 몽골 뭐 하나의 국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몽골과 그 후의 국가들이 이 동유럽까지 지배했다는 거는 그 문화의 힘인데 그 문화는 이게 몽골의 문화가 아니라 몽골이 북중국에 내려와서 중국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이 호환 문화, 당나라 이후의 호환 문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이 이제 단순한 뭐 어떤 일시적인 그런 점령이 아니라 세계 제국을 이제 운영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이런 농경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하나의 이 두 번째 길인 이 비단기 시대는 약간 좀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시대에 반드시 농경민이 항상 패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 경제 문화에서는 농경민이 앞서지만 이게 이제 군사력에서는 또 이렇게 유목민이 앞서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유목민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중국을 정복하고 하고도 또 중국에 동화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비단기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한국인들이 되게 약간 기가 죽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 막 항상 보면은 막 중국의 송나라의 그 4대하고 또 금나라의 4대하고 또 뭐 명나라의 4대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역사 왜곡이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역사를 충분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이 중국에다가 조공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가 있었다고. 근데 보면 대체로 회사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뭐냐면 이 신하국과 황제국이 서로 이제 국교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조공하고 또 이제 신하국은 황제국한테 조공을 하죠. 그다음에 이 황제국은 또 신하국한테 담례로 이 회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 조공하는 양보다도 이 회사하는 양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장수왕 사례인데요.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한 군주는 이 장수왕이지만은 또 반대로 조공을 가장 많이 한 군주 역시 또 장수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이 한 90년 정도 재위했는데 그 90년간 제가 세본 해도 48회 조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오래 집권해가지고 조공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장수왕이 조공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장수왕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영토도 큰데 왜 조공을 하는가? 그건 힘이 없어 조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공 형식으로 중국한테 이제 형식성을 이렇게 중국한테 머리 숙이고 조공을 하면은 더 많은 회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의 한족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 문화로 이 동아시아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최강국이 된 그 시기에도 중국이 막 단독으로 막 그냥 자기 신하국들을 제압할 만한 힘은 없었고, 그래서 중국은 주로 이렇게 무역 적자를 봐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패권을 지켰거든요. 근데 반면에 유목민이 동아시아 최강이 된 경우는 약간 양상이 다른데, 유목민들은 군사력이 있으니까 유목민이 이 동아시아 최강이 된 그 시기에는 이 최강국들이 흑자를 봅니다. 흑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유목민 총들은 조공을 많이 받고 회사를 적게 해주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고, 근데 중국 한족, 이 농경민이 패권 잡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조공을 적게 받고 이렇게 이제 대신 회사를 많이 해주는,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한족들은 경제 문화의 힘으로 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정도전 드라마 했잖아요. 정도전 드라마. 그래서 보면 이 정도전이 명나라하고 막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 주원장하고 이 이성계 정도전 이 정권이 싸운 쟁점이 뭐냐면요, 무역 횟수였습니다. 횟수. 이 주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존보다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이 3년에 한 번만 조공 와라 했습니다. 3년에 한 번만 조공 오라고. 그래서 3년 1공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 정도전 이성계 정권,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라 사실은 뭐 주역이 실사가 저기 정도전이니까, 정도전의 생각은 뭐냐면은 해마다 3번 조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0. 근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니까 3년으로 치면은 명나라는 3년에 한 번만 나라 하는데 조선은 해마다 3번이니까 3년에 9번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대 9번의 그 차이인데, 왜 그러면 저기 조선이 더 많이 조공하려고 했느냐? 이건 그거였죠. 이 명나라는 이게 한족 농경민이기 때문에 조공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이게 거의 그 관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전은 무역 흑자를 받을 생각으로 3년에 9번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거기다 더 더해가지고 이 정도전에 대한 어떤 그 주원장의 불씨까지 이제 복합되면서 그게 한동안 이제 무역 분쟁이 되고 이제 무역이 단절이 됐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명나라의 그 행정법전이 이 대명회전이라는 법전이거든요. 이게 행정법전인데, 거기 보시면 이 대명회전에 보시면은 이 명나라가 각 국가들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횟수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오키나와 이제 그 당시는 유구죠. 유구왕국이 2년에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명칭이 안남, 또 섬남, 토국이죠. 안남, 섬남은 그 3년에 한 번 하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명나라 행정법전에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조선을 제외하면 오키나와가 가장 많았던 거죠. 2년에 한 번 조공하니까. 근데 이 주원장은 이 정도전은 해마다 3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명나라한테는 이게 무역 적자를 이게 그 감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제 그런 그 당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하여튼 뭐 근데 조공이라는 형식을 취한 거는, 조공하면 일단 그 신하가 저기 그 황제한테 이게 바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형식은 분명히 이제 약간 이제 굴욕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조공하는 쪽이 더 이익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대마도가 우리한테 항상 조공을 했거든요. 대마도는. 그래서 대마도가 조선한테 와서 대마도주의 지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대마도가 조선에 와서는 대마도주 책봉을 받아가고, 또 일본에 가서는 또 대마건주 책봉을 받아가는데요. 그래서 대마도가 툭하면 그냥 조선 후기에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대마도가 자주 조공하는 게 제일 골치 아팠습니다. 왜냐면 조공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그 답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 우리가 비단기 시대 역사를 보면 항상 뭐 이 한민족이 고려가 뭐 조선이 뭐 조공하는 게 나와가지고 되게 한국들이 굴욕감을 느끼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역사 교육에서 이 조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 교육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조공 물론 이제 형식은 굴욕적인 면이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무역 흑자를 봤다는 거,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 비단기 시대가 되면 중국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이 비단길, 이 로양 서쪽하고 거리가 멀었던 한민족은 이 시기에 이제 위축이 됐던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길, 바닷길 시대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까지의 이 초원길과 바닷길은 기본적으로 이게 육상에 쓰던 길인데, 이제 이게 또 바닷길이 또 새롭게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긴 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닷길은 이게 개척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그 통합을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각 구간별로 이용됐던 바닷길이 그 15, 16세기 때 유럽인들의 그런 그 바닷길 탐험에 의해서 이제 이 길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길로 이렇게 통합되는, 바닷길은 통합이 됐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흔히
교과서에 보시면 뭐 바닷길 발견 이거는 너무 좀 미국 위주의 시각이죠. 바닷길은 뭐 항상 있었는데 소유민들이 처음 가봤다 해가지고 그걸 발견이라고 하는 것 좀 약간 그렇고요. 또 개척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객관적인 용어는 이게 통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게 그 부분적으로 이용되던 그 분절적으로 이용되던 그런 바닷길을 이제 소유민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근데 보시면은 그럼 왜 소유민들이 이제 아까 보시면은 초원길의 개척의 주인공은 유목민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비단길의 개척 주인공은 또 이 중국인들인데요. 보시면 이 바닷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소유럽의 끝에 있는 유럽의 끝에 있는 소유럽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유럽이 아니라 소유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동유럽이 아니라 소유럽인들의 이 바닷길을 개척했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여기 보시면 이 서라는 말 속에 되게 함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세계사 교과서는 다분히 이게 이제 이게 소유럽인들의 의식이 반영돼 가지고 보시면 그렇죠. 세계사를 보시면 뭐 그 세계사 교과서 보시면 거의 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유럽 소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듯이만 그렇게 다 소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기 그 안드레 군더 프랑크라고 그 리 오리엔트 쓴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경제사 분야 역사학자인데 그 안드레 군더 프랑크 리 오리엔트 지금 시중에도 되게 많이 봤던 책인데요. 그 보시면은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이 소유럽이 언제부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됐는가 그게 아주 자세하게 실증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이 소유럽은 이 세계 역사에서 되게 그 변당에 위치했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설명들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 프랑크라는 그 학자뿐 아니라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경제사 하는 학자들은 16세기 이전만 해도 16세기 거의 뭐 우리나라 뭐 거기 뭐 선조, 중종, 뭐 인조, 중종, 뭐 명종, 인조, 선조 이 시기만 해도 이 소유럽은 되게 아주 세계 역사에서 되게 그 변당했던 거죠. 근데 고대 유럽이 강했다면 그거는 소유럽이 강한 게 아니라 동유럽이 강했던 거고 동유럽이요. 근데 바로 그들이 이 소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역사의 비주류였던 소유럽인들이 이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때 개척한 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 역사를 이게 뭐 프랑스, 영국이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된 건데요. 근데 보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중국인들도 초원기 시대 막판에 중국인들도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신장 미구로 지역에서도 한 나라를 모르고 중국을 모를 정도였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초원기 시대는 이 중민족들이 북방의 몽골 민족하고 우리 그 한민족한테 많이 그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비주류였던 중민들이 이 비단길을 개척한 거죠. 왜 개척하냐면 이제 당연히 그 초원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 비주류들이 주류가 이용하는 그 길을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운 길을 뚫은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변방했던 이 소유럽인들이 새로운 이 바닷길로 간 거는 이제 육지로 안 가고 바다로 간 거는 육지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이미 다 그때만 해도 많이 길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유럽 한마디로 이제 이전 시대의 그 비주류였던 세력들이 항상 보시면 이게 다음 시대에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소유럽인들이 바닷길 개척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이 동유럽의 이탈리아하고 또 중동 지금의 그 오리엔트 지방이죠. 저기 동유럽하고 지금 터키 이쪽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몽골이 세계 이 정복한 게 12세기 후반인데 그 전만 해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건 이제 뭐 동유럽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또 중동 이 지역이었죠. 지중해 동쪽 하고 이제 중동 그 지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그 중동 그 지방이 비단길의 서쪽 끝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이 서쪽에서는 이 중동하고 가까운 민족들이 이렇게 세계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주도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유럽에서는 이 중동에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번영을 했고 근데 반면에 소유럽은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흐름에서 소외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유럽인들은
중동을 매개해가지고 아시아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되는데 이 소유민들은 이제 그런 세계 교류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떤 그 불리함, 소외 이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소유민들이 바닷길 개척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15, 16세기에 그들이 바닷길 개척하면 그만큼 이제 그 이전 그때까지 이제 어떤 그 바닷길 통합에 필요한 어떤 경제력의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강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길 시대가 되니까 뭐냐면은 이제 세계 역사가 또 패권 구도가 또 바뀝니다. 이제 더는 이제 이 대륙 세력이 이제 힘을 쓰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초원길하고 비단길을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더는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고 이 바닷길을 이용하는 민족들이 세계 역사에서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영국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영국, 그 다음에 아시아 동쪽 끝에 일본, 이 두 나라가 강성해지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이 보시면은 그 세상 최초의 동아시아 대전을 일으킨 거죠. 임진왜란 7년 전에. 근데 과거에 그 전만 해도 일본은 그럴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 일본이 그 한반도하고 싸워도 힘든데 일본이 한반도랑 명나라 다 상대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형식상의 어떤 그 무승부를 이렇게 끝내고 했는데 그만큼 일본이 성장한 계기는 그거였죠. 이 바닷길 때문이었죠. 그 1600년대, 1500년대 이 전반기에 이 바닷길 통해가지고 이 동아시아까지 왔던 이 포르투갈 선박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중국 광저우로 가는 그 배들이 태풍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일본의 규슈까지 이렇게 표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현지 일본 주민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면서 선물한 게 이 조총 두 자루였죠. 조총 두 자루.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진왜란 이전에 조총 부대 만들고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초반에 되게 득세하게 된 이 전황을 주도하게 된 그런 핵심 동력이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일본이 이 동아시아 비주류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이제 이 바닷길을 매개해가지고 이 소유럽과 또 이 중동 이 지역들 문화들을 흡수한 게 일본 성장에 아주 큰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영국이 무적 함대 격파한 그 시기하고요. 영국이 이제 스페인에 무적 함대 격파해가지고 영국이 이 유럽에 초강이 되는 그 시점하고 그리고 일본이 그 조선하고 명나라 상대로 싸우는 전쟁 도발하는 이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가 다 16세기 후반에 임진왜란 벌어지는 그 시기에 이제 똑같은 시기에 영국은 유럽에서 이제 유럽 최강의 해양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여튼 이 바닷길을 매개해가지고 이렇게 영국과 일본이 거의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이렇게 이 바닷길이 되니까 패권 구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일단은 그 바닷길을 이용한 민족들, 바닷길을 지배하는 민족들이 일단 첫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길에서 그나마 가까운 보시면 초원길보다는 이 비단길이 바닷길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길 시대가 되면은 이 초원길 비단길 때 성장했던 국가들은 이류 국가가 되고 바닷길 해양 국가들이 인류 그다음에 이 비단길 국가들이 이류가 되고 그다음에 초원길 국가들은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삼류로 밀려나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대체로 이제 이 세계적으로 한 16세기 때부터 이렇게 바닷길 시대가 막 개척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는데 근데 이 시기 때 이 한국과 중국은 약간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보시면 이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이 해금 정책이었죠. 바다를 금하는 해금 정책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그 해금 정책을 또 이 조선도 또 그렇게 또 추종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보시면 이 세계적으로 이 바닷길이 막 활성화되는 그 시기에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이 중국 그리고 이제 그다음 강했던 이 한국이 이렇게 그 바닷길 흐름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국 중국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이
중국은 이 비단기 시대 때 시대 최대 수혜자고 또 한국은 또 그다음 한국은 뭐 큰 수혜자나 큰 수혜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국 옆에서 이제 어떤 이 동아시아 한뭐 2위 국가 이 지위 유지했고 해가지고 한국이나 이 중국은 쉽사리 이렇게 이제 이 새로운 바닷길 흐름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한 300년 뒤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바닷길 시대의 어떤 이 국제 정치 지형이 정착된 후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큰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한 15, 16세기 때 이렇게 서양인들이 바닷길 통해가지고 막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막 무역을 하고요. 근데 서양인들이 가장 이제 관심했었던 이 동아시아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향신료가 있습니다. 향신료, 육두그라고 이런 향신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향신료가 지금의 인도네시아 동쪽에는 몰루카 지도 거기 있는 이 향신료 찾아가지고 이 소유민들이 이렇게 바다 통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긴 여행들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시면은 대략 우리나라 고려 전기만 해도요 유럽의 이 귀족들이 이 소유럽의 귀족들이요 보면은 식사할 때 후추를 많이 뿌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후추가 하도 귀하니까 유럽의 이 귀족들이 약간 좀 과시할 목적으로 음식에다 후추 많이 뿌리는 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후추가 귀해가지고 후추는 동남아에서 오니까 그 후추를 살려면은 이 소유럽인들이 이탈리아 상인한테 이렇게 했던 거죠. 이탈리아 또 이 중동 상인들이 이제 동남아 와가지고 뭐 후추라든가 또 육두 향신료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넘기고 또 이탈리아가 다시 이제 이 소유럽에 배포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바닷길이 뚫리면서 이제 소유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 직접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다 돌아가지고 이 동남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향신료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이 소유민들이 경제나 이런 문화 이런 건 강해지게 됐는데 근데 군사력은 여전히 아직은 좀 강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 소유럽이 동아시아의 동아시아를 이제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 최강이 된 거는 이제 이 바닷길이 개척되고 대략 한 300년 뒤였습니다. 이 아편 전쟁이 1840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소유럽인들이 이 동아시아 최강인 중국을 꺾고 이렇게 제압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게 이 해안 국가들이 세계를 이렇게 이제 제패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리 오리엔트 거기서 안드레 곤도 프랑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유럽 지도는 이거는 유럽인들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을 꺾은 뒤에 그 이후에 생긴 거다. 그 당시 그 전만 해도 유럽이라는 말도 없었고 또 유럽 지도도 또 없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인들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을 꺾은 다음부터 자기네가 이 세계사를 자기네 시각으로 다시 다 쓰게 된 거죠. 유럽 지도도 만들고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세계사 만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세계사 교과서는 이제 그게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유럽인들이 만든 교과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 페이지 더 하시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일본 경우는 바닷길이 막 뚫리는 바닷길이 막 통합되는 그 시기에 소유럽하고 이게 소유럽이나 중동하고 이렇게 교류해가지고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근데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이제 해금 정책 이렇게 바다 폐쇄한 정책을 펴기 이제 그게 그 결과가 300년 뒤에 다 청나라는 서양 여강한테 아주 굴욕을 당하고 또 한민족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렇게 겪다가 막판에 이제 1910년도 국권 침탈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한국과 중국이 바닷길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한 게 이제 그게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큰 비극을 겪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근데 보시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비단길 시대인데요. 아니 바닷길 시대인데요. 근데 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 길에서 좀 중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제 바닷길 시대지만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요. 20세기 중반 이후로 보니까 기존의 바닷길, 육로길 외에도요, 또 하늘길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죠. 하늘길이요. 그리고 또 그게 하늘길이 또 활성화된 게 이제 이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변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세기 후반부터 그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인터넷길이 또 생긴 거. 그래서 인터넷길은 뭐 이게 뭐 세계 기존의 뭐 바닷길 뭐 이런 거에 또 개의치 않고 길이 쓰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길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또 지금은 뭐 최근 들어서 더 지금 막 길이 그런 정보의 길이 더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상품이 그죠. 상품이 뭐 그 배나 선박이나 뭐 기차 뭐 운송수단 있어야지만 이제 이 상품 이동했는데 지금은 또 운송수단 없이도 상품 이동합니다. 지금은 뭐 이 가상 앞으로 이제 이 가상 자산 때문에 이 상품의 이동 경로를 기존의 그 상품 이동 경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상품 이동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길이 되게 아주 그 활성화 되게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 러시아가 강해지면서 과거에 오랫동안 이 침체가 되었던 이 시베리아 초원길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그 앞으로 그 중요한 변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이 러시아가 이 서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이 남쪽의 바닷길 여기를 러시아가 마음대로 이용 못하니까 요즘에 본 푸틴이 이게 북극해 이걸 많이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북극해의 바닷길도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한 페이지만 더 봐주세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한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길이 막 되게 점점 이렇게 다기가 되게 다양화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는 중요한 건 이제 바닷길을 좀 더 활용해야 된다. 여전히 뭐 아무리 지금 뭐 하늘길이 활성화되고 또 뭐 인터넷길이 뚫리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이게 아직은 바닷길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바닷길 이걸 한민족이 좀 더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바닷길 이용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제주 밑으로 해가지고 남중국해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 지나가지고 인도양 또 뭐 중동까지 가고 또 지중해 아니면 아프리카 돌아가서 이제 서유럽까지 가는 그 길인데요. 근데 지금 그 길이 지금 되게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시끄러운 그런 바닷길에 타보시면 이게 이제까지 소유럽이 미국과 소유럽이 바다를 지배해온 그 길들이 있죠. 아프리카 도는 길, 뭐 인도양 다시는 길이. 한마디로 지금 길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는 이게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금 이제 패권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길이 되게 혼란스러워지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점점 그 길에서 이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입니다. 지금은 보시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막 아주 되게 미국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후티 반군 지도자가 아주 미국을 조롱하면서 우린 미국과 이렇게 싸우게 되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되게 아주 지금 거의 뭐 과거에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 후티 반군이 미국의 상대가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미국과 이 중국 이런 그 양대 지형 사이에서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지금 우리가 편들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바닷길 주변에 보시면 다 지금은 대부분 다 그 반미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동에서부터 우리 여기 광저우까지 오는 바닷길 보시면 대체로 다 반미 국가들이 다 그 연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지금 관리하는 건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지만 그 길 옆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섣부르게 이렇게 이제 편드는 거는 되게 우리 앞으로 무역이라든가 그런 되게 위험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바닷길을 좀 더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대륙길 역시 적극 개척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대륙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세기 중반 이후로 다시 이제 러시아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다시 지금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다로 한국의 이 수출 선박이 바다 돌아와서 저 중동까지 가기보다는 그냥 시베리아 과거에 초원길 이용하면 되게 훨씬 더 이게 아주 많은 이 경제적인 이익이 되겠죠. 근데 이건 역시 이 대륙길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이건 뭐 되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고 지금 미국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이 대륙계를 끊어나고 이제 보시면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끊으라고 하는데 그 끊으라면 이제 이 대륙계를 이제 끊으라 그 말밖에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대륙계를 우리가 이제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두 길의 중재자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부산이라는 데가 보시면은요, 이 유럽에서 중동 거쳐가지고 동아시아 초원길로 오는 그 북방길하고 저기 이 중동에서 바닷길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 광주 지나가지고 우리 한반도로 오는 이 길, 이 두 길이 다 이게 바닷길과 초원길이 만나는 그 접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길의 가운데 있다는 거,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점을 활용하는 게 앞으로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이제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공무방이 되게 혼란스럽고 또 모든 게 다 지금 이게 예측 불허로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 길의 중재자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구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